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평생 외롭게 살다가 결혼으로 인해 가족을 얻게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소속된 개발자였고 저는 소기업에서 잡다한 일을 하는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희 회사에서 남편의 회사인 대기업과 협업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대리님이 남편의 회사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죠. 대리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대기업에서 신랑감을 찾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해맑은 대리님이 부럽기만 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소심하고 의기소침해하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와 협업하는 팀의 팀장이었어요. 막내 직원이었던 제 눈에 뭐든 척척 해내는 남편의 모습이 어찌나 멋져 보이던지요. 저는 제 조건으로는 택도 없는 남편을 남몰래 짝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풋내기 직원의 짝사랑이 뭐 어디 쉽게 감춰지겠나요? 제 마음을 눈치챈 남편이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비록 8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났지만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애를 시작했죠. 늘 외롭게만 지냈던 저에게 남편과의 연애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남편은 늘 제가 우선순위였죠. 뭘 먹어도 뭘 사도 언제나 제가 먼저였어요. 돈을 잘 버니까 쓰기도 잘 쓰더라고요. 남편과 데이트를 하면서 저는 처음 가보는 곳, 처음 먹어보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을까 남편이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편이랑 연애는 해도 제 조건에 남편과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은 당연히 저와 결혼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땐 그게 왜 그렇게 감동이었는지 참 바보 같았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라길래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걸로 골라 입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건 자기 집이었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남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죠. 부모님은 뭘 하시나? 아버지는 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 아니 그럼 천에 구하란 말이야? 너는 어디서 이런 물건을 주워왔어? 엄마, 사람 보고 물건이 뭐예요?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이도 어린 저 철딱선이 없는 거랑 무슨 결혼을 한다고 해? 난 반대야. 시어머니는 딱 봐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말대로 천의 고아에 가진 거 없이 가난하고 다른 조건들도 하나같이 안 좋았으니 당연하겠죠. 어머니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결사 반대를 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남편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집을 나오는 집까지 감행을 했고 결국 어머니는 남편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자연스레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이며 혼수며 남편이 다 해야 했기에 저희 신혼집은 따로 구하지 않았어요. 가구와 가전 몇 개만 바꾸고 남편과 어머니 집으로 제가 들어가 살게 되었죠. 남편이 출근을 하면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단 둘만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은 생각보다 심했어요. 어머니도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곧 당신의 목숨이자 자부심이자 살아가는 힘이신 분이었어요. 남편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것도
어머님의 혹독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저와 눈만 마주치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거한테 주려고 내 아들을 그렇게 곱게 키운 게 아닌데. 에휴. 처음엔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한숨만 쉬어도 가슴이 콩닥거리고 손이 벌벌 떨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1년이 돼도 2년이 지나도 어머니의 한숨은 그칠 줄을 몰랐고 저도 앵간한 무시와 한숨에는 어느새 적응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창 중에 처가댁에서 사업을 차려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개업식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숨을 쉬셨죠. 에휴, 우리 아들도 번듯한 처가 만났으면 그런 회사 받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우리 아들이 그놈보다 모자란 게 뭐가 있다고. 그만하세요. 어차피 그 투자금 2배로 못 돌려주면 장인어른이 가만 안 둔댔어요. 그게 다 자랑인 거야. 나는 이런 장인어른이 있다 하고 뻐기는 거지. 얘가 이렇게 순진해. 돈지랄하는 장인이라도 있어봤으면 좋겠다 나는. 시어머니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악취미는 저희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장롱이나 서랍을 뒤지는 거였어요. 제가 낮잠을 자고 있으면 살금살금 몰래 들어와서 서랍을 열어보다가 저와 마주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으셨죠. 오히려 뻔뻔한 얼굴로 저를 다그치셨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서랍 좀 열어보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이건 못 보던 옷인데 너는 내 아들이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으로 맨날 옷이나 사재 끼는 거냐? 그러고는 남편이 사준 제 옷을 그대로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 뒤로 그 옷은 어머님의 외출복이 되었어요. 옷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사준 반지나 귀걸이 같은 것도 어느샌가 자연스레 어머님이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그 귀걸이 제 거잖아요. 내 아들이 샀는데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너는 네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아주 뻔뻔하구나. 저는 대꾸할 말도 없어서 나중엔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서랍도 장롱도 열어두고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니 슬슬 시어머니는 각종 잔소리와 무시에 부부 관계까지 간섭하려 하셨어요. 예, 네가 밤마다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있으면 애가 들어서겠니? 가진 거 없이 딸랑 몸만 왔으면 몸을 쓸 줄을 알아야지. 이러다 대 끊기면 네가 책임질 거니? 어머님의 나쁘끄러운 간섭에 저는 아이 얘기를 할 때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각고의 노력 끝에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어여쁜 딸이었죠. 남편과 저는 첫 딸인지라 정말 애지중지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희의 모습조차 못마땅했나 봅니다. 아이에 관련된 택배라면 뭔지도 모르면서 제일 먼저 뜯어보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머님 본인 판단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반품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 피부에 자꾸 발진이 돋아서 급하게 로션을 새로 샀는데 어머님이 반품하는 바람에 아이의 발진이 온몸에 확 번진 적도 있었어요. 제가 산 건데 왜 어머님이 마음대로 반품하세요? 다 필요해서 산 거라고요. 내가 네 낭비벽을 모르니?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펑펑 써재끼고는 내 아들이 너랑 네 딸 때문에 등골이 휜다 휘어. 같이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익숙해졌는데 시어머니는 저라는 존재에 영 익숙해지질 못하시나 봐요. 제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아 기르는 동안에도 저를 향한 어머님의 구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첫째 딸은 유치원에서 가족 사진을 그리는데 할머니를 도깨비처럼 그려놔서 그 그림 숨겨놓느라 진땀을 뺐어요. 그렇게 구박을 당하면 무시하고
당하면 무시하고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저희 딸들에게 차갑게 굴어도 제 장롱을 뒤지셔도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니 마치 제 방이 도둑맞은 방처럼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 저는 도둑을 맞았나 싶었지만 다른 방들은 멀쩡한 걸 보니 어머니의 짓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뭔가 싸해서 장롱 구석 깊은 곳을 뒤졌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챙겨둔 유품이 있었거든요. 그게 통째로 없어진 겁니다. 거기엔 엄마가 젊은 시절 입으셨던 옷이나 엄마가 저에게 물려준 패물이 몇 개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의 마지막 흔적인 유품들이 사라졌을까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혹시 제 장롱 뒤지셨어요? 제 보따리 다 가져가셨냐고요? 뒤지긴? 내가 도둑이니 뒤지게? 그래, 오늘 내가 중요한 자리를 가는데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내가 좀 하고 왔다. 시애미가 네 거 좀 가져온 게 그렇게 아깝니? 어차피 내 아들 돈인데. 그거 오빠가 사준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거란 말이에요. 오빠 돈으로 산 거 아니고 엄마가 저한테 물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엄마 건데. 저는 10여 년간 쌓아온 울분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가진 거 없는 천에 고아라고 욕할 땐 언제고 우리 엄마가 물려준 걸 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를 줄은 몰랐나 봐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말대꾸를 하면 어머니가 정말 제 머리털을 뜯어 놓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머님은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져갔던 저희 엄마의 유품도 그대로 돌려주셨고요. 그 뒤로 어머님은 제게 크게 구박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제 택배를 마음대로 반품하지도 않고 저희 방 서랍이나 장롱을 뒤지는 일도 없었죠.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쌀쌀맞게 굴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하면 제 대신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셨고요. 진작 좀 그래주시지 하는 서운함이 있었지만 티를 내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가족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남편과 저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 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와 남편은 별탈이 없었는데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위에서 이상소견이 보인다며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의 걱정이 시작되었죠. 병원 예약까지는 2주도 더 남았는데 어머님은 이미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신 채 식사도 거르고 끙끙 앓기만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별일이 아닐 거라고 어머님을 위로해드렸지만 어머님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어머님은 위암 2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열심히 항암하고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머님은 의사 선생님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가 걱정되었는지 퇴근도 일찍 하고 집에 빨리 들어왔어요. 꼬박꼬박 연차를 내고 직접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도 갔고요. 하지만 남편의 정성과는 상관없이 어머님은 치료 의지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죽을 날 받아놓고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 같았죠. 어머님, 전복 좋은 거 사왔는데 전복죽 끓여드릴까요? 어머님 전복죽 좋아하시잖아요. 암 걸린 년이 전복은 먹어서 뭐하니? 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나 먹여라. 예전엔 저런 틱틱거리는 시어머니의 말이 듣기 싫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그저 그런 병도 아니고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니 시어머니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우시겠어요. 어머님,
백숙 좀 했어요. 찹쌀 넣고 죽도 끓였고요. 드셔보세요. 건강하셔야 치료도 받죠. 이미 암인데 내가 어떻게 건강하니? 너는 참말을 해도 치료는 받아서 뭐하니? 내 아들 돈만 축내지. 그냥 이러고 살다 죽게 냅둬.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모든 걸 포기한 시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 부부의 속은 답답하기 그지없었죠. 어머니, 암 2기는요, 이럴 게 아니에요. 하루빨리 항암 시작하고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잖아요. 어머니가 걸린 암, 그거 죽을 병 아니에요. 요즘 약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약이 좋아져 봐야 암은 암이다. 그리고 늙은 사람들은 항암 잘 먹히지도 않는다더라. 그냥 다 하늘의 뜻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중이니까 너희도 포기하고 장래나 알아봐라.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에 전전긍긍하던 저는 장래나 알아보라는 그 한마디에 그만 이성의 끈이 툭 끊겼습니다. 항암 할 수 있다잖아요. 살 수 있다잖아요. 어머님 죽을 병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의료보험 다 돼서 치료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 계모임에서 보험 많이 들어두셨잖아요. 그걸로 다 충당된다고요. 살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시냐고요. 포기하기 싫은데 살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머님 지금 배부른 투정하시는 거라고요. 어머님 목숨이니까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어머님에게 화를 내다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음이 터졌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폐암 3기셨는데 병원에서 하라는 항암 치료는 안 하고 어디 이상한 산에 있는 의료원 같은 데 들어가서 자연 치유에 자신의 암을 맡겼습니다. 당연히 그런 자연 치유법으로 암이 없어질 리 없었죠. 저는 20대 초반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렇게 엄마를 잃게 되었어요. 그 당시는 엄마가 자연 치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망쳤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없는 살림에 항암으로 돈을 쓸 수 없었기에 엄마로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돈 잘 버는 아들도 있고 보험도 있고 무엇보다 이기면 완치될 확률도 높은 병인데 저렇게 손 놓고 있는 걸 보면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우라가 치밀었어요. 암을 선고받은 뒤로 뭐래도 뚱에 있던 시어머니는 제가 치료를 받으라고 엉엉 우는 모습에 놀라셨는지 치료를 받겠다며 저를 달래주셨어요. 저를 달래려고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다음 날 저를 깨우셨습니다. 당신 병원 가는데 함께 가달라고요. 매번 남편이 연차를 내고 어머니를 쫓아다닐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 저는 기꺼이 어머니의 병원행에 동행했죠. 병동에 도착하니 어머니보다 더 안색이 안 좋은 환자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작게 속삭였죠. 어머니보다 더한 분들도 살겠다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저 사람들 봐서라도 어머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악착같이 살아서 계속 저한테 잔소리 하셔야죠. 내 잔소리 지겨워서 나 빨리 죽길 바라는 줄 알았더니 저는요, 아무리 저를 괴롭힌 사람이라도 빨리 죽는 건 싫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산 세월이 얼만데 미운 정 들었나 보죠.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뺄 수가 없어서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입원을 시켰죠. 아이들은 학교랑 유치원에 보내놓고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할 거라고는 옛날 얘기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소리 지르고 화내서 놀라셨죠? 저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장래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그 소리 하셨거든요. 자연치유에 집착하던 저희 엄마는 1년 만에 병세가 확 나빠져서
의료원에서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연치유의료원에서조차 자신을 포기하니 정말로 이제는 죽는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한 달도 못 버티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 장례식에 누구를 부르고 뭐를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어찌나 듣기가 싫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딸 두고 눈 감는 엄마 심정에 뭐라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그간 시어머니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제 친정 엄마 얘기를 들려드리며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도 서럽게 살았구나. 미안한 말이지만 너 처음 인사 왔을 때 그게 싫었어. 얼굴은 애기처럼 애된 애가 세상 다 산 사람 눈빛을 하고 있어서. 눈치는 또 얼마나 봤니? 저렇게 산 애를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데리고 사나 앞이 캄캄했지. 많이 서운했니? 그땐 그랬는데 이젠 알죠. 아들 잘 키워놨는데 가진 거 개뿔도 없는 어린애 데리고 왔으니 어머니도 얼마나 심란하셨겠어요. 나도 너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 왔어. 남편이란 놈은 결혼하자마자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니 애 학교 가기도 전에 딴 여자랑 살림 차려서 집 나가고 돈 뜯으러 올 때만 집에 들어오고 그러다 나한테 손찌검하고 그래서 이혼했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니 얼마나 개털이었겠니. 맨바닥에서 영재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어 내가. 나처럼 부모 없는 사람 말고 영재도 잘 챙겨줄 수 있는 장인 장모 있는 집이었으면 했지. 나도 내 욕심인 거 다 알아. 어머니는 당신 살아오신 세월을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비슷한 세월을 살아왔구나 하고 느꼈죠. 어머니의 항암은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항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우선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셔서 독한 항암을 견디기 정말 어려워하셨습니다. 다른 젊은 환자였다면 무난하게 지나갔을 치료 과정도 어머니에겐 큰 도전이고 아픔이었죠. 그러는 동안 어머님과 저는 참 많이 친해졌어요. 어머님이 아플 때면 저에게 특히 의지하셨거든요. 제 첫째 딸이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혔던 것들을 많이 봐서 자기 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할머니의 바뀐 태도를 눈치챈 건지 이젠 할머니 말이라면 뭐든 따르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병으로 인해 저희 집 여자들이 똘똘 뭉치게 된 거죠. 아무리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 환자가 있으니 돈 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할 일은 열심히 돈 벌어오는 일이라며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남편이 든든하게 경제력을 책임져 주는 건 좋았지만 점점 집에 있는 날이 줄어들어 서운했어요. 암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노인분들 항암은 체력이 버텨주는 게 제일 걱정이지만 버텨만 주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 진행 속도가 느려서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대로 항암 쭉 하시면 완치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열심히 챙길게요. 어머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요즘 이런 며느리 없어요. 알죠. 내가 남편 복 건강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 하나는 최고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호전되는 동안 남편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어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매일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좀 한가하면 도시락을 싸주거나 내조를 해줬을 텐데 저도 어머님을 간호하느라 바빠서 남편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또 입원 치료를 하는 중이라 아이들 학교 보내고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을 닮은 사람이 어느 여자를 향해 뛰어가더라고요. 뭐지 싶어 돌아보는데 버스가 출발해버리느라 남편을 닮은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그 순간 발동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남편을 닮았나 보다, 내가 남편이 보고 싶은가 보다 넘겼을 텐데 뭔가 그 광경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어머님 간호를 하다가 잠은 집에서 자야 했기에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차장에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창문을 두드렸죠. 근데 창문을 안 내리더라고요. 몇 번 두드리니 남편이 창문을 찔끔 내리고는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았죠. 뭐해 여기서? 이제 퇴근한 거야? 일이 많아서. 당신은 왜 이렇게 늦어? 어머니 챙겨드리고 왔지. 창문 좀 더 내려봐. 뭐 하는데 그래? 아니, 차 청소했어. 금방 갈게. 먼저 올라가. 같이 올라가면 되지. 뭘 굳이 먼저 보내나 싶어서 저는 집에 올라가는 척 남편의 차를 몰래 봤어요. 혹시 누가 내리나 하고요. 다행히 누가 내리진 않는데 남편은 그러고도 한참 있다가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더 수상하게 느껴졌죠. 괜히 남편이 제 눈치를 보는 것도 같았고요.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핸드폰 잠금을 풀려고 하는데 남편의 생일도 제 생일도 아이들 생일로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샤워를 마치는 소리가 들려서 더 시도해 볼 수가 없었죠. 남편이 원래 핸드폰을 절대 잠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가족 관련된 번호도 아니니 제 의심이 점점 짙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의심하다가도 어머니 병세가 짙어지면 또 병원에 쪼르륵 가서 간호를 하느라 남편에 대한 생각은 또 홀랑 까먹기를 반복했어요. 그 정도 되니 남편이 바람을 피면 뭐 어쩌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잘해주신다고 해도 김병에 효자 없다잖아요. 물론 어머님 간호가 몸이 고되게 힘든 건 아니었지만 마음을 쓰는 것도 장기간이 되다 보니 에너지 소비가 상당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남편 주머니에서 백화점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모를 것 같은 신상 브랜드의 립스틱이었어요. 한 개에 무려 88,000원이나 하는 아주 비싼 립스틱이었죠. 연애 때나 돈을 헤프게 잘 썼지 결혼 후에 남편은 아주 짠돌이 같아졌거든요. 제가 색깔 다른 립스틱을 살 때면 집에 립스틱이 있는데 뭘 또 사냐고 하는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백화점에서 명품 립스틱을 샀다? 우선 영수증을 챙겨두려고 하는데 때마침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해? 이거 뭐야? 당신이 백화점에서 립스틱을 왜 사? 남편은 크게 당황하며 제 손에 있는 영수증을 낚아챘습니다. 어찌나 거칠게 낚아채던지 남편의 손톱에 손등이 긁힐 정도였어요. 뭐냐고! 뭐가 뭐야? 그 거래처 선물 산 거야. 무슨 거래처인데 선물을 립스틱으로 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거래처 사장이 여자면 립스틱을 사줄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알아? 집에서 팽팽 노는 사람이 뭘 안다고 이래? 당신 여자 있지? 쓸데없는 말이 하고 싶어서 사람을 쥐잡듯 잡았구만.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어. 증거 있어? 내가 딴 여자 만나는 증거 있냐고.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의심뿐이었고 그나마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누구한테 갔을지도 모르는 저 립스틱 영수증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우물쭈물거리자 남편은 더 의기양양하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둬줬더니 어디서 사람을 바람이나 피는 놈 취급이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걷어준 거 좋아하네. 그럼 나는 뭐 놀았어? 당신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쎄빠지게 살림하고 애 키우고 살았어.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 간호하느라 밤낮으로 병원 갔다 집에 왔다 난린데 당신은 이 와중에 여자를 만나고 싶어? 어떤 미친놈이 자기 엄마 암 걸렸는데 바람이나 피고 다녀. 제가 바락바락 대들자 남편은 흥분을 못 이기고 저에게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가 저희 방문을 열었죠. 남편은 어머니랑 눈이 마주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네 마누라 패고 살았냐? 아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 사람을 왜 패요? 당신 말해봐. 내가 당신 때린 적 있어? 당신이 날 먹여주고 재워준까 못하면 때렸을지도 모르지.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 자라. 너도 네 남편이랑 그만 싸우고 자. 시어머니의 중재 아닌 중재에 저희는 강제로 싸움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기분으로 남편과 잘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날은 아이들 방에서 잤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은 일찍 나가버렸고 아이들은 어머님이 학교에 보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영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괜히 남편 바람 피는 거 알면 건강에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말이죠.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이혼한 남편이랑 아들이랑 닮아가는 건 영 꺼림칙하잖아요. 다행히 어머니는 간밤에 저와 남편의 싸움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저에게 퀵이 왔다며 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나한테 퀵을 보내나 싶어서 받아봤는데 얇은 서류 봉투였어요. 서류 봉투 앞뒤로는 이름도 안 적혀 있었고요. 저한테 온 게 맞냐니까 받는 이름이 제 이름과 제 핸드폰 번호가 맞더라고요. 퀵 기사님을 보내고 너무 궁금해서 현관에서 봉투를 바로 뜯어봤는데 그 봉투 안에는 남편의 외도 자료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외도 사진들과 문자 캡처들도 한가득이었고요. 그 증거 안에는 차마 떠올리기조차 더러운 남편의 외도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역시나 백화점에서 샀던 그 립스틱, 거래처 사장이 아니라 상간녀에게 한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엔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이 사진들 절대 남편 보여주지 마시고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하세요. 그렇잖아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남편한테 이게 뭐냐며 따지는 전화를 걸려던 저는 눈물을 닦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든 편지처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제가 받은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증거 잘 모으셨네요. 흥신소 쓰셨어요? 아니요. 저는 흥신소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건 그냥 누가 퀵으로 보내줬어요. 퀵으로요? 이상하네요. 누군지 모르고요? 네. 혹시 그러면 증거로 못 쓰이나요? 아니요. 증거가 워낙 많아서요. 이 정도면 위자료 받고 안전하게 이혼 가능하세요. 변호사의 말대로 퀵으로 받은 증거들은 이혼 소송 내내 아주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완벽한 저의 승리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를 몰아세우며 당당했던 남편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제발 이혼만은 참아달라고 비굴하게 싹싹 비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아주고 살기엔 너무 더러운 꼴을 많이 봐서요. 저는 집과 양육비를 약속받고 남편과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는 건 속 시원하고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저희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사실 어머니가 당연히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아들 편을 드실 줄 알았습니다. 당연하잖아요. 팔은 원래 안으로 굽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소송을 걸어도 남편의 재산을 다 뺏어오다시피 해도 화를 내거나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저 가요. 저 없다고 병원 안 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내 걱정은 말고 너나 잘 살아. 맹해서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나 몰라. 죄송해요, 어머니. 내가 미안하지. 아들을 개떡같이 키워놔서 너만 고생하고. 다 있고 애들이랑 잘 살아. 알겠지? 네. 남편과 헤어지고 제일 아쉬운 게 시어머니와의 이별인 걸 결혼 전에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 눈물로 헤어지고 딸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어쩌나 걱정했었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긴 했지만 거기에만 기대고 있을 순 없었으니 저도 슬슬 일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저희 동네에 와 있다면서요. 저는 당장 어머니를 만나 집으로 모셨죠. 이 먼 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연락을 주시죠. 오면서 고민을 좀 하느라고 그랬어. 너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확신이 서서 만나자고 한 거야.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너 없이 혼자 병원 다니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 말이다. 내 딸애라. 이혼한 지 석 달 만에 갑자기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에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되물었죠. 딸이요? 제가요?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해하는 제 손을 꼭 잡고 부탁하셨어요. 내가 남편이 있니 뭐가 있니? 자식이라고는 꼴랑 저놈 하나인데 너랑 이혼하고 나서는 나한테 더 관심도 없어. 내가 죽든 말든 그놈은 신경도 안 쓸 거야. 난 사실 예전부터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너 이혼하기 전에는 네가 내 딸이다 하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너랑 애들 없으니까 집이 허전하더라. 그래서 저보고 딸을 하라고요? 너 어차피 직장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노인네 하나 건사하는 게 네 직업이다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 내가 월급은 섭섭지 않게 챙겨주마. 어머니는 혼자 항암 치료를 다니기 힘들고 벅차다면서 저에게 딸 노릇을 해달라고 하신 거였어요. 물론 꼬박꼬박 돈을 주신다고 했고요. 그렇잖아도 일을 알아봐야 했는데 사실 이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해서 시작하는 것보다야 늘 하던 어머니 수발을 드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특별히 진상 부리시는 것도 없고 잔소리나 구박도 옛날 말이지 요즘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사를 오는 바람에 어머니와 저희 집 거리가 차로 1시간 정도 걸리고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이런 고민을 말했더니 어머니가 차 계약서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이미 어머니는 저한테 오기 전에 제 명의로 차 계약을 하고 오신 거였어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어머니의 마음과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예전에도 어머니 그냥 시어머니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치만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진짜 친정 엄마라고 생각할 테니까 어머니도 며느리 말고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그러마. 너한테 마음껏 의지할게 내가.
조금은 황당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를 따라다니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셔서 항암 치료의 강도도 많이 약해져서 어머니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죠. 무엇보다 어머니는 병원을 혼자 다니셔서 그런지 씩씩하게 수납도 잘하시고 약도 잘 받아오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 없어도 잘하실 것 같은데 왜 굳이 딸을 삼자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도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남편과 마찬가지로 외도를 저지르며 밖으로 나돌기만 하고 저와 제 딸들이 집을 나가기까지 하니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다시 저를 찾아온 게 아닐까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어머니의 치료가 없는 날이면 어머니를 데리고 어머니가 가보지 못한 곳들을 구경시켜드렸어요. 어차피 어머니가 뽑아준 차도 있겠다. 어머니가 준 돈도 있겠다. 거리낄 게 없었죠. 어머니 덕분에 저도 살면서 처음으로 좋은 곳 구경 다니고 맛있는 것 먹고 호강하며 살았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예쁜 단풍은 처음 본다. 너 아니었음 이런 호강이나 했겠니 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그냥 가난에 허덕여서 아둥바둥 살다가 20대에 결혼해서 쇠 빠지게 고생하고 저도 어머니 덕에 호강해요. 정말로. 네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도 고생 안 하고 나도 마음고생 안 하고. 이제라도 엄마 딸하면서 지내니까 괜찮아요. 나 같은 시애미는 별로여도 나 같은 엄마는 괜찮지? 어머님의 농담에 저는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는데 어머님은 농담이 아니신 듯 했어요. 너 내 딸 할래? 지금도 어머니 딸이잖아요. 왜요? 엄마라고 불러드려요? 그냥 너랑 나 둘이서만 엄마 딸 하는 거 말고 법적으로 말이다. 네? 그게 무슨... 성인도 입양을 할 수가 있다더라. 내가 법원에 가서 알아보고 왔어. 시어머니의 뜻밖의 제안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는 법적인 게 제일 중요하더라. 사는 게 그렇잖아.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내가 죽기 전에 내 호적에 너 올라간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어떻게 안 되겠니? 어머니가 저와 엄마 딸 사이처럼 지내자는 제안에는 별 고민 없이 알겠다고 했지만 입양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어머니와 제가 길 가다 만난 사이도 아니고 법적으로만 따지면 제 남편의 어머니신 분이잖아요. 물론 이제는 이혼한 전 남편이지만요. 만약 제가 어머니의 호적의 딸로 입양된다고 하면 전 남편과 법적으로 남매가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알았다간 난리를 칠 게 뻔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우선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냥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서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거절하려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 어머니가 집에서 또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실려 가신 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에 직접 119에 신고를 하신 덕에 큰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의식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머니의 법적 딸이 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 후에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엄마 딸로 지내는 동안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였거든요. 어머니도 남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고요. 만약에 이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저는 어머니의 상주가 될 자격조차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남편이 제대로 어머니 장례를 치러줄 것 같지도 않고요.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저는 어머니가 퇴원하던 그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딸할게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이제 진짜 제 엄마라고 생각하고 평생 모실게요. 일평생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던 어머니와 평생을 외롭게 산 저는 그렇게 정식으로 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인 입양 절차라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혼 후에 횡했던 제 가족 증명서에 엄마 자리가 새로 채워진 걸 보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묶이는 게 좋다는 어머니의 말만 들었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정말로 법적으로 정리된 서류 한 장에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때마침 남편은 어머니와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어머니는 옳다구나 하고 남편과 집값을 나누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사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여서 저 하나 딸 둘이 각각 하나씩 쓰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기꺼이 저와 함께 같은 방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안방에 커다란 이불을 깔아놓고 정말 엄마와 딸처럼 서로 손을 잡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맺어준 어머니와 저의 인연이 계속 될 줄만 알았어요. 남편은 그 뒤로도 여자를 바꿔가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하고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 저한테 연락할 때는 양육비 지급이 늦어질 때뿐이었죠. 어머니와 저는 남편이란 사람은 애초에 없는 사람처럼 얘기도 하지 않고 오직 저희 둘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암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서 점점 건강해지던 어머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어이 식사 중에 피를 토하셔서 저희는 부랴부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 검사를 하고 항암을 받았는데도 어머니 몸에 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던 거였어요. 겨우 위암 2기를 몇 년 동안 항암해서 암덩어리를 조그맣게 만들어 놨더니 이번엔 어머니의 폐에 커다란 암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받고 나와서 어머니랑 손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20대 때 철없던 시절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나 시어머니였을 때 암 선고를 받았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내놓고 나는 또 겨우 새로 생긴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하는 운명인 건가 싶었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박복해서 괜히 제 엄마가 되셔서 그래서 어머니가 아픈가 봐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내 몸에서 암덩어리 자란 게 왜 네 탓이야. 그런 말 말어. 집에 온 시어머니는 그간 당신이 숨겨두신 통장들과 보험 증서들을 다 꺼내서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실은 너 입양 절차 마무리되고 보험 수혜자 다 너로 바꿔놨다. 혹시 몰라서 말이야. 기운 있을 때 바꿔놓길 잘했지. 어쩐지 항암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기운이 안 나고 몸이 자꾸만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 처음 암 선고 받았을 땐 눈앞이 캄캄하고 그냥 다 놔버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괜찮다. 치료도 할 만큼 해보고 평생 소원하던 딸도 가져보고 손녀딸들도 나한테 극진하고 나처럼 복받은 노인네가 또 어디 있겠어. 통장을 정리한 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껄끄러웠지만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왜? 양육비 지급일 아직 멀었잖아. 할 말 있으니까 오늘 우리 집으로 와. 퇴근하고 거기까지 가면 오밤중이야. 난 내일 출근 안 하냐? 여기 어머니 계셔. 어머니가 할 말 있다고 부르는 거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와. 퇴근하고 온 남편은 자신이 위자료로 준 집에 자기 어머니가 저와 한 방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까무러치게 놀라더라고요. 놀란 남편을 앉혀놓은 어머니는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자식이라곤 너 하나였는데 너만 믿고 살다가는 내 장례식이 횡할 것 같아서 애기 내 딸로 들였다. 그게 말이 돼요? 어떤 시어머니가 이혼한 며느리를 딸로 입양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뻥이죠. 어머니,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앞으로 된 재산도 다 애기 앞으로 돌릴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엄마 재산을 다 저 사람한테 넘긴다고? 나는 한 푼도 안 주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당신 말해봐. 당신이 우리 엄마 꼬셔서 재산 다 털어먹은 거지? 나한테 받은 위자료랑 양육비로는 모자라서 이제 우리 엄마까지 건드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셔서 소파에 있는 쿠션으로 남편의 머리를 후려 갈기셨습니다. 너는 네가 바람펴서 이혼한 주제에 네 마누라한테 그런 말이 나오냐? 내가 애기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피는 못 속인다고 네 애비도 개집질하다가 지 마누라랑 지 자식 다 내팽개치고 집 나가더니 너도 똑같아. 위자료랑 양육비만 주면 단 줄 알아? 애비로서 책임감은 요만큼도 없고 너 나 아파서 병원 다닐 때 코빼기는 보였니? 여자에 미쳐서 애미고 마누라고 쳐다도 안 봤으면서 내 재산은 탐이 나니? 내가 괘씸해서라도 한 푼도 안 줄랜다. 나 할 말 끝났으니까 가라. 우리 자야 된다. 쉽게 물러날 줄 알았던 남편은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의 요지는 제가 입양된 딸이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재산을 한쪽으로만 물려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반식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였죠. 내가 너한테 그대로 당할 줄 알아? 소송해서 너한테 뺏긴 양육비까지 싹싹 다 긁어올 줄 알아? 해봐. 네가 유책 배우자라서 양육비 주고 위자료 준 걸 무슨 수로 빼앗을 건데? 어머님 할 말 다 끝났으니까 가기나 해. 소송이고 뭐고 당신 마음대로 하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상황까지 다 예상하셨는지 다음 날로 저와 함께 유언장을 집행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저는 남편의 말이 생각나서 변호사님께 물어봤죠. 남편은 소송 걸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던데 진짜 그럴 확률이 높나요? 변호사님은 시어머님이 준비해간 서류를 한참 동안이나 꼼꼼하게 보셨어요. 아드님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법적 상속분의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의 25%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서류들 보시면 아드님이 이미 예전에 사업자금으로 미리 받아가신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드님이 소송을 거시면 이 부분으로 맞대응하면 됩니다. 따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어머니께서 저한테 다 알아보시고 검수하고 유언장 작성하신 거예요. 변호사님이 저를 따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법으로도 보호받는 어머니의 딸이구나 싶어져서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고 나니 남편을 이길 자신도 있었지만 저는 내심 설마 진짜 소송을 걸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엄마가 암으로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산 소송을 거는 또라이가 내 전남편일까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은 또라이가 맞았어요. 남편은 제가 의도적으로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양녀가 된 것이라며 보란듯이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냥 넘기려고 해도 남편의 악의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변호사님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재산 분할로 남편과 또 법정에서 마주 서야 한다는 사실에 웃음이 났어요. 남편이 가져온 증거들은 빈약한 논리들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가져온 증거들은 차고 넘쳐났죠.
유책 배우자로 이혼한 증거부터 시어머니의 암투병 시절 어머니를 등한시했던 남편의 정황들, 그리고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암투병을 도운 저의 증거들로 남편의 빈약한 증거를 모두 반박했습니다. 다행히 판사님이 저와 어머니의 모녀 관계가 유산을 노린 계획적인 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관계라고 판단을 해주셔서 제가 승소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어머님의 재산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패소하는 바람에 오히려 소송비만 왕창 물게 됐죠. 저한테 소송비만 내주면 안 되냐고 싹싹 비는데 저럴 거 왜 그렇게 덤볐나 싶었습니다. 패소한 남편은 겁대가리 없게 법원 앞에서 개거품을 물며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급하길래 저렇게 앞뒤분간 못하고 저러고 있나 애잔하기만 했네요. 가뜩이나 어머님에게 얼마 남은 시간이 없는데 이딴 소송에나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소송으로 정신없는 동안 어머니의 증세가 더 악화돼서 어머니를 지방에 있는 큰 요양병원에 모셨거든요. 보름 만에 만난 어머니는 그새 안색이 더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소송 이겼어요.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도 못할 거예요. 고생했다. 네가 나 때문에. 그게 왜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 미친놈 때문이지. 이제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런 놈 잊으시고 이제 딸만 생각하세요. 알겠죠? 어머니를 이 병원에 모신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우선은 병원이 크고 의료진이 좋아서 믿고 맡길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근처에 바다가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바다에 가기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비록 그 소송 때문에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바다로 나섰습니다. 바닷바람이 강하긴 해도 도시에서만 살던 저는 바다에 올 기회가 흔치 않아서 바다에 있는 자체로 좋았어요.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두 번째 암 선고 받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어머님을 볼 수 있었죠. 사람들은 말기암 환자라고 하면 죽을 날 받아놓고 하루하루 불행하게 사는 줄 알지만 난 아니다. 늙음하게 생긴 딸 덕분에 내가 요 몇 년 얼마나 호강을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다 네 덕이야. 고맙다. 제가 더 고맙죠.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항상 외롭게 살았는데 어머님이랑 가족 돼서 정말 좋아요. 아가, 나 때문에 서운한 거 많을 거 알아. 내가 너한테 좀 모질게 굴었니? 그치만 나도 그때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좋은 것만 기억해다오. 저 그거 벌써 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런 말씀 마세요.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 말이 어머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와 함께 바다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당당하게 어머님의 상주가 될 수 있었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들이랍시고 장례식에 얼굴을 비추긴 하더라고요. 남편의 오래된 손님들은 며느리인 제가 상주로 올라가 있으니까 의아해하긴 하던데 어머님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저는 남의 눈총은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저는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유언에 따라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따라 재산 상속을 받기 위해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이 시키는 대로 사인을 하고 어머님이 일평생 일궈놨던 재산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은 절대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너무 울고 계셔서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울었죠. 나이가 드니까 주책 맞아졌나 봐요. 어머니 돌아가신 게 실감이 안 나서 엉엉 울었어요. 사실은 어머님이 며느님한테만 재산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한테 상담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이혼한 후에 어머님은 남편이 구제불능이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저는 몰랐는데 남편은 저와 이혼한 사유가 됐던 상간녀 말고도 또 다른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고 해요. 가뜩이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한평생 어렵게 살아왔던 어머니인데 자신의 아들 역시 외도로 며느리와 이혼을 했으니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재산을 주지 않을 수 있나 고민하다 지금의 변호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시다가 성인 입양이라는 방법을 알아냈고 어머님은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를 입양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만 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왔던 의문의 봉투 기억하시나요? 남편의 외도 증거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저의 소송을 원활하게 해줬던 그 증거들이요. 시어머니가 흥신소에 남편을 의뢰해서 증거를 받아다가 저한테 보내주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바보처럼 당하고 있으니까 당신처럼 무력하게 이혼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고요. 어머님을 떠나보낸 지금에서야 알아버린 바보 같은 제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걸 남기고 떠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이에 남편은 결국 사업이 어그러져 더 이상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굳이 남편에게 아득바득 양육비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저 잘 살라는 말만 해줬네요. 남들은 결혼으로 남편을 얻었겠지만 저는 잘못된 결혼으로 비록 이혼녀 딱지를 얻게 됐지만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엄마가 생겼습니다. 비록 다시 만날 때까진 아주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하늘에서 저희 엄마랑 만나게 되면 엄마를 꼭 안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할 거예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라고요. 저의 한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